지난 영상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 즉 식물 상태에 빠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최근 시장 지표들은 또 다른, 그리고 더 강력한 시나리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동결로 버티기엔 환율 압력이 너무 거세진 지금 한국은행이 국가 경제를 지키기 위해 결국 금리 인상이라는 어려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 이후 시장이 출렁였지만 사실 냉정하게 데이터를 보면 시장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3년 국채금리를 보십시오. 현재 2.87%로 기준금리 2.50%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채권 시장의 전문가들은 이미 6개월 전부터 물가와 환율을 잡기 위해선 결국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에 베팅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기준금리는 멈춰 있는데 시장금리가 먼저 튀어 올랐다는 것은 중앙은행의 통제력이 약해지고 시장의 인상 압력이 임계치를 넘었다는 가장 확실한 선행 지표입니다. 반면 미국은 정반대입니다. 기준금리보다 시장금리가 낮죠. 이는 한미 간의 경제 사이클 디커플링이 심화되고 있다는 증거이며 한국이 독자적인 생존법을 찾아야 하는 고립된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의 기조가 왜 변화의 조짐을 보일까요? 결정적인 트리거는 3분기 GDP 성장률 1.2%였습니다. 이 숫자를 경제 회복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수술을 견딜 수 있는 최소한의 바이탈이 확인되었다는 뜻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아, 금리를 올려도 우리 기업들이 당장 줄도산하거나 경제가 심정지할 정도는 아니구나. 지금 우리 경제에는 환율 1,500원이라는 악성 종양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국가부도라는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금리 인상이라는 대수술이 필요한데 그동안은 경제라는 환자가 너무 약해서 수술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최소한의 체력이 확인되었으니 더 급한 불인 환율 방어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옮길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이미 시장은 먼저 반응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에서 자금이 하루에만 수천억 원이 빠져나갑니다. 불안함을 느낀 스마트 머니들이 예금을 찾아 달러, 금 같은 안전자산 혹은 더 높은 수익을 찾아 해외로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행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이 줄어드니 대출해줄 돈이 마릅니다. 결국 은행은 돈을 구하기 위해 더 비싼 이자를 주고 은행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은행의 조달 비용 상승은 곧바로 무엇으로 이어질까요? 네, 바로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신용대출 금리 상승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시장은 이미 유동성 축소와 금리 상승이라는 고통의 터널로 진입했습니다. 이를 경제학 용어로 신용경색의 전조라고 합니다. 돈이 돌지 않아 경제의 피가 멈추는 현상이라는 거죠.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를 꼭 올려야 하나? 환율 좀 오르면 수출 잘 되고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1,500원을 넘어 고착화된다면 이는 과거의 수출 호재와는 차원이 다른 국가적 재앙이 됩니다. 첫째, 수입 물가 폭등으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한국은 에너지와 원자재의 90% 이상을 수입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기름값, 전기료, 식자재 값이 폭등합니다.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만 미친 듯이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는 것이죠. 서민 경제는 말 그대로 질식하게 됩니다. 둘째, 외국인 자본의 셀코리아입니다. 환율이 계속 오를 거라는 기대가 생기면 외국인은 앉아서 환차손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한국 주식과 채권을 무차별적으로 매도하고 떠날 것입니다. 이는 주가 폭락과 금리 급등을 동시에 불러오며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국가 신용등급 강등 위기입니다. 통화 가치의 지속적인 하락은 국가 경쟁력 상실로 해석됩니다. 무디스나 S&P 같은 신용평가사가 한국의 등급을 건드리는 순간 우리는 1997년과는 또 다른 형태의 금융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행은 내수 경기 위축이라는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국가 경제의 마지막 방파제인 환율을 지키는 불가피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것입니다. 더 어려운 점은 대외 환경입니다. 미국은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려는 반면 한국은 돈을 조여야 하는 정반대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거대한 엇박자는 우리 경제에 치명적입니다. 자본이 성장성이 높은 미국으로 쏠리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우리는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미국보다 더 매력적인 금리를 제시해야 하는 압박을 받습니다. 경기가 나쁜데도 금리를 올려야 하는 이 역설적인 상황, 이것이 바로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된 중진국의 비극적인 딜레마입니다. 물론 한국은행이 끝까지 금리를 동결하며 버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원화 가치의 하락으로 치러야 합니다. 금리를 올리면 이자가 힘들고 안 올리면 물가가 힘들어지는 상황, 이것이 현재 우리 경제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이자 피할 수 없는 외통수입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2026년 우리는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부채 관리가 최우선입니다. 금리가 1%만 올라도 가계의 이자 부담은 13조 원이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차주들에게 2026년은 더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무리한 투자는 멈추고 부채를 줄이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둘째, 자산 가격의 재평가에 대비하세요. 유동성이 축소되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끌보다는 자산 배분의 균형을 맞춰 리스크를 분산해야 합니다. 셋째, 현금 흐름을 확보하세요. 자산 가격이 조정될 때 유일
유일하게 기회를 잡는 건 현금을 쥔 사람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우량 자산은 존재합니다.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선 유동성 확보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한국은행의 정책 방향은 이제 안정에서 방어로 바뀌고 있습니다. 내년 금리 인상은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 국가 경제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1년 고금리와 경기 둔화가 겹치는 어려운 시기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흐름을 알고 미리 대비하는 분들에게는 이 변화가 자산을 지키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도 객관적인 데이터와 심층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